작년에 24년도가 코스닥, 코스피 모두 하락률 꼴등.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해는 최상위권에 갈 확률도 있다. 분명히 있다. 1월달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기존의 주도주들 방산주, 화장품 잘 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흑룡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지윤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조금 회복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신사임당 구독자분들도 2025년에는 수익들 많이 내셔가지고 조금 주식 때문에 작년에 많이 힘드셨고 스트레스 받으셨는데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신사임당 채널과 김지윤의 흑룡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꼭 투자자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그러니까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거는 오래 장기간 이게 지속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식으로는 해결은 날 겁니다. 정치적 견해는 밝히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주가 그리고 한국 경제 상황이 펀더멘탈이 그러면 정치적인 부분을 따로 떼놓고 봐도 그렇게 엄청나게 위기인 거냐. 물론 정치 불확실성이 초래한 위기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적으로는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마 한국 경제 위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은 하는데 성장률이 너무 둔화된 부분이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성장이 저는 한국 경제 위기라면 가장 큰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GDP를 보면 올해 예상되는 게 1.8% 정도를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예를 들어 2.7%였다가 2.5%였다가 2.3%였다가 이제는 1.8%까지 낮아진 경제 성장률의 둔화가 좀 큰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한국 경제하면 굉장히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성장률이 높은 나라였는데 이제는 일본처럼 또는 후진국처럼 이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국면, 그 중남미의 소위 말하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들처럼 성장률이 둔화되는 우려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너무 조금 확대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성장 국면인 건 분명한데 저성장 국면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반도체를 포함한 2차전지, 조선이라든지 상당히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을 요하는 산업에서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GDP 대비 100% 이상,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18% 정도, 거의 120%에 육박하는 높아진 가계부채를 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소비할 여력이 없어서 소위 말하는 내수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주식 시장이든 경제 측면에서든 부정적인 요인인 건 맞는데요. 다만 이제 그 한국은행이 11월 달에 경제 전망 할 때 여전히 우리나라는 굳건한 수출국으로서 무역 흑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미 무역, 그다음에 대중 무역, 대유럽 합쳐서 24년도에 올해 거의 900억 달러, 그 다음에 900억 달러 흑자를 예상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소폭 줄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상당히 경기 침체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수출을 담당했던 미국에서 트럼프가 상당히 높은 고율 관세를, 정책을 강하게 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폭 하락하는 수준, 약 10% 정도 하락하는 수준인 800억 달러를 예상을 하는데, 이 800억 달러도 만약에 대미 관계에서 그런 관세가, 그렇게 고율 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올해 수준의 900억 달러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 정도 수준의 흑자 달성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출을 잘하고 있다, 그건 분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국면, 저는 이것도 사실 저성장 못지않게 상당히 조금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는, 좀 이게 고령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 고령화 진행되는 속도가 역대급으로 좀 가장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저희는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초입 단계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고요. 연금이라든지 사회복지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점점 일할 사람은 없어지고 연금 타가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에 당연히 활력도 없어지고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니까 경제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에서 한국의 신용 펀더멘털이 지금 현재는 건재하지만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결되면 이건 큰 문제는 아닌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만약에 장기화된다. 그랬을 경우에 신용도, 우리나라 대외 신용도에 대한 하락 압력 강화되면 당연히 대외 신용도 하락 압력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국내 증시 등 경제에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원화 가치를 상승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수출에서 엄청나게 상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해외 주식,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포함해서 해외 주식 직접적으로 많이 투자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달러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순대외 금융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순대외 금융 자산이 대략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1360조예요.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만 63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 해외 그 순대외 금융자산의 비중을 봤을 때 이 뭐 외환 위기라든지 예전에 그 IMF 금융위기라든지 그런 대외 변수에 상당히 건전한 기초 체력을 좀 갖췄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저성장이 얼마나 심화될 거냐. 그다음 두 번째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한 이 빠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수출 데이터가 중요한데 수출 데이터가 지금 11월 달에 예상한 내년 800억 달러에서 크게 빠지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그거보다 초과 성장이 나는 산업들이 있고요. 거기에 투자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해외 지금 증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은 그렇게 부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라기보다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나. 정확하게는 성장률의 둔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떠나고 개인들의 자본도 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이미 많은 자본시장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심지어 우리 국가랑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떠났어요. 개인 투자자들 자본이 떠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는 거에 근본적인 차이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정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언제 완벽하게 해결 국면으로 가냐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난 이유 중에 또 두 번째 이유는 국내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 약화입니다. 근데 산업 경쟁력 약화는 특정 업종과 특정 산업에 해당되는 거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모든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업별로 이거는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도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기업 밸류업 정책 관련돼서 이게 조금 후퇴하고 있는 국면이 아니냐. 예전 같지 않다. 이거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다 판 것처럼 돼 있지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제 1월달 데이터 나오면 이게 조금 줄어들 것으로는 예상이 돼요. 삼성전자 순매도만 22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외국인이 판 게 25조 8천억인데 이 중에 삼성전자 22조 팔았으니까 85%를 삼성전자를 판 거지 한국 주식을 판 건 아닙니다. 반대로 너무 신기한 건 하이닉스는 2024년 12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 순매수 1등을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하이닉스는 4,300억 정도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12월달, 11월달 하이닉스도 계속 주가가 떨어졌죠. 그런데 12월 달에 19만원, 18만원, 17만원 요 바닥권 가격에서 4,000원 넘게 외국인은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판 거지 우리나라 지수를 판 상황은 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이 상반기 기준으로 19.2%의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어떤 산업이 높냐? 당연히 반도체가 가장 높고요. 자동차, 석유화, 2차전지 순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 2차전지 수출 비중이 줄 거냐? 줄 가능성은 자동차하고 석유화학 쪽이 약간의 타격은 있을 수 있는데 반도체나 2차전지는 대미 수출 비중이 구조적으로
크게 줄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역시도 또 전제 조건을 달 수 있겠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HBM을 미국의 팹리스 업체에 굳건하게 납품을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25년도 올해 거는 HBM 납품이 다 끝났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사실은 HBM 사실 또 아직도 승인을 못 받았죠. 승인을 못 받았지만 엔비디아 외에 AMD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그 HBM을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삼성전자도 25년도에는 계속 미뤄지고는 있지만 엔비디아에 어떻게 보면 납품을 하는 단계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모든 그 수입품,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대미 수출액이 약 31조 222억 달러에서 448억 달러, 그러니까 약 31조에서 62조까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반도체 업체나 자동차 업체나 석유화학 업체나 2차전지 업체한테 모두 부담이 될 거고요. 이익을 깎아먹는 요인이 될 건데 추정하는 겁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실제 이 보편 관세가 몇 프로 적용되는지에 따라 수출의 규모가 달라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최대 실질 경제 성장률 GDP가 0.67% 정도 만약에 대미 수출액이 감소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GDP가 0.67%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을 떠나는 이유는 당연히 돈의 흐름이 수익률 높은 쪽으로 옮겨가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S&P 수익률이 올해 23.3%가 나왔고요. 연초에 사서 그냥 가만히 1년 동안 들고만 있었어도 나스닥은 25.6%가 나왔습니다. 근데 나스닥의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연평균 18%씩 복리로 증가했습니다. S&P 수익률을 보면 14.2%씩 연평균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닥 수익률 2024년 연말 결산해 보니까 거의 마이너스 24%, 거의 30% 가까이 마이너스 빠졌고요. 코스피 역시 선방했던 하지만 거의 마이너스 9%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은 지수에 투자했어도 수익을 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수익률 측면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났고요. S&P랑 나스닥에 투자했을 때도 20% 넘는 수익률이 나왔는데 빅테크에 투자했으면 24년도에 50% 넘는 수익률이 수두룩했다. 기업들이 뭐 넘쳐났다. 50% 넘는 종목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금 국채를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15조 8,949억을 순매도했는데요. 비상계엄 딱 시작하고 나서는 18조 7,131억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 한국 국채를 매도했고요. 21년 9월 이후 역대 3년 이상 중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지금 국고채 총 발행 한도가 197조 6천억인데 지금 외국인이 한국 국채 팔고 역대 최대 규모의 소위 말하는 나라의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순 발행 한도가 80조, 그 다음에 정부에서 추가로 경정예산, 그러니까 추가로 돈을 더 발행하려고 한 게 20조거든요. 적자 국채가 약 100조 이상 됩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우리나라 빚, 가계의 빚도 늘어나고 국가의 빚도 늘어나는 거에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고요.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의 보유 금액은 약 1,3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국내 달러 예금이 약 85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포지션을 늘려서 안정적 자산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순대외 금융자산, 이게 너무 중요한 데이터라서 순대외 금융자산이 왜 중요하냐? 국가의 대외적 재무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해외에 대한 금융자산과 해외에 대한 금융부채의 차이니까 이거 국가 통계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24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순대외 금융자산이 1,360조, 한국은행 외환 보유액이 약 630조고요. 우리나라 한 해 GDP가 2,500조니까 2014년 대비해서 해외 순자산은 12배 이상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순대의 금융자산이 그만큼 국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금융자산이 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대외적인 재무 상태는 소위 말하는 엄청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은 수익률을 쫓아서 미국 투자를 한 건데 잘한 선택인 거죠.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국장에서
한국장에서 S&P 수익률이나 나스닥 수익률처럼 연평균 20%대를 가져갈 수 있다면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든 국장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불확실성, 그 다음에 국내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 약화, 기업들의 밸류업 추진력 후퇴, 이런 전제 조건들이 다 회복이 돼야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1월달 되면서 조금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1월달 들어가면서 상당히 지수보다 초과 상승 나는 업종들이 지금 연초 1월달에 로봇주가 급등이 나왔고요. 기존에 잘하던 기업들, 전력기기나 방산주들에서도 주가 큰 폭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이걸 지금 찍고 있는 월요일장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절대로 개인 투자자들만의 자본으로 이렇게 증시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구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가 된다면 들어올 확률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증시 오래된 격언 중에 주가가 싼 것만큼 강력한 모멘텀도 없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12월 달, 11월 달에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 못 버티고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투매성 물량 나오는 것들을 외국인 투자자가 받아가거나 기관 투자자가 받아가는 형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재미난 데이터는 코스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짝수회는 딱 2번 좋았고 나머지는 다 홀수회의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소위 말하는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을 확률이 약 75%가 넘었습니다. 근데 올해 마침 또 2025년 홀수의 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 상당히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두가 미국 주식만 좋다고 하고 모두가 미국 주식에 미쳐 있을 때 오히려 역발상의 관점으로 국내 주식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을 보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해 2025년도에 벌어들인 이익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연초에 예상했던 거는 대략 250조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전체 이제 코스피가 벌어들인 이익입니다. 그게 230조로 깨집니다. 그러다가 올해 연말쯤 되니까 한 210조까지 깨집니다. 그러다가 지금 185조, 190조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코스피가 전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순이익으로 나누면 그게 PER인데 순이익이 떨어져서 PER이 낮아지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올라가서 PER이 낮아지면 외형성장해서 PER이 낮아지는 거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하는 건데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쪼그라들면서 PER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펀더멘탈에 어떻게 보면 이익이 계속 떨어진다, 이익의 추정치가 계속 낮아진다? 저는 그게 좀 치명적이라고 보는데, 그럼 이게 계속 무한정 내려갈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딱 그 이익이 계속 꺾이는 거에 분기점이 되냐? 지금 코스피 지수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반도체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산이 전체 20%가 넘으니까.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일 많이 차지하는 20%짜리가 언제 이익이 가장 떨어지는, 이익의 추정치가 가장 낮아지는 시점이냐?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25년도에 2분기에 바닥 찍고 3분기부터 회복된다고 보더라고요. 근데 실제 업계에서는 2분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보는 산업계는 2분기보다는 3분기를 보고 있어요. 2분기, 3분기 때도 계속 반도체 업체의 업황은 HBM을 제외하고는 좀 어렵다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주식의 특성은 선반영입니다. 그러면 3분기를 만약에 실적에 소위 말하는 코스피의 이익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시점이라고 보면 오히려 주가는 조금 더 선반영해서 2분기 정도 더 빨리 반영하면 올해 1분기. 그래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상반기에 안 좋았다 하반기에 회복될 거라고 보는 데가 많고요. 상고하죠 얘기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저는 반대일 것 같아요. 오히려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이 되면 그걸 미리 선반영해서 상반기에 좀 좋고 하반기에 좀 부진하지 않을까, 증시가. 상반기에 좀 부지런히 성장하는 기업들에서 투자를 하면 조금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시장을 떠나는 이유에 좀 근본적인 좀 차이가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아까 말씀드린 전체 영업이익의 합산이 추정치가 더 안 꺾이는 시점이 보면
그 시점이 지수상으로는 아마 바닥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상반기냐 하반기냐는 몰라요. 증권회사에서 예상하는 거랑 실제 업계에서 보는 거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식은 항상 선반영되는 측면을 보며 결론은 2분기냐 3분기냐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그렇게 비싼 시점은 아니니까 관심 있는 기업들 반도체 포함해서 올해 만약에 실적이 분명하게 개선된다고 하면 주가가 빠질 때마다 미국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수익 많이 나셨을 테니까 조금 정리해서 우리나라 주식 조금씩 사서 모으시면 저는 좋은 결과 얻으실 거라고 봅니다. 현재 금융위기 수준의 환율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환율이 경제의 그 기초 체력을 반영하는 좋은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위기 수준의 환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금융위기 수준의 환율이 돼서 환율이 만약에 고점이다, 달러가 고점이다, 그러면 저는 한국은행이 바로 개입해서 원화를 매수하고 달러를 매도쳐서 바로 환율을 하락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원화를 매수하면 그 자체가 달러 고점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경기를 더욱더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텐데 지금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환율의 경제 기초 체력을 반영하면 환율이 계속 상승하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예비비 성격의 국제 준비금이 감소하면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옛날에 뭐 IMF 위기가 또는 뭐 과거에 달러가 부족해서 겪었던 그런 위기를 겪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23년도 기준으로 봐도 국제 준비금이 세계 9위 수준입니다. 약 4,154억 달러로 충분한 지금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막 그런 자극적인 기사들 나오는데 그때랑 비교하면 달러에 대한 준비금이 약 1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본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원화 가치는 최소한 20% 이상 충분한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보는 게 좀 합리적으로 보고요. 달러 인덱스가 중요한데요. 소위 말한 유럽을 포함한 유로와 주요 선진국 6개국의 통화로 구성된 외환 바스켓입니다. 요게 최근 2년 동안 100에서 110 박스권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려면 올해 사실 상반기에는 달러 인덱스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GDP의 69%를 차지하는 미국의 소비가 이렇게 계속 좋을 수는 없다. 소비 증가세가 분명히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생각보다 가파르게는 못 내렸지만 미국은 지금 금리를 내릴 충분한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최소 2번에서 최대 3번까지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역시도 금리를 이렇게 높은 상태로 유지하게 절대 놔두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트럼프는 무조건 이제 당선되는 순간 금리부터 내릴 것 같거든요. 그게 충분히 가능히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미국은 시장 금리가 하락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랑 금리 차가 축소가 되겠죠. 그러면 한미 금리 차가 축소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미국의 돈값이 떨어지고 한국의 돈값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죠? 금리는 돈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금리차 축소되면 당연히 원화 가치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달러 관련돼서는 조금 사실 굉장히 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언론이 너무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미국의 GDP와 달러 인덱스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세는 미국의 GDP 비중이랑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미국의 대외 순부채에서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16.7%에서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80.3%까지 급증했고요. 연방정부 부채는 GDP 대비 120.7%까지 급증했어요. 그리고 세계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 중에 달러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70%가 넘었는데 지금 57%까지 감소했어요. 왜 감소했냐? 미국의 달러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건 중국인데요. 요새 너무 재미난 게 중국이 미 국채를 팔고 지금 금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013년 말 기준으로 1조 2,700억 달러의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7,601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 플러스 다른 주변국들의 가치, 요 밑에 표 보실 건데요. 달러 인덱스는 GDP에서 미국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달러 인덱스까지 같이 좀 감소하는 측면으로 나온다는 거고요. N달러 환율하고 굉장히 높은 원달러 환율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요 옆에 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랑 원달러 환율이랑 상관관계가 둘 다 뭐 0.71,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치면 70%가 넘는 퍼센테이지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엔화입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랑 엔달러 환율이랑 굉장히 같은 방향성을 유지하는데 원화 가치만 하락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24년도에 엔화 가치도 11.5% 하락했습니다. 근데 지금 딱 우려는 있어요.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일본 돈값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좀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요. 엔화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이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미국과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차이,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일본은행이 만약에 금리 인상해서 미국과 일본의 10년 국채 금리 차가 축소할 경우에는 당연히 일본 돈값이 올라간다. 우리나라 돈값은 오히려 일본 그 돈값 대비 낮은 원화 가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위안화랑 달러, 요것도 상관계수가 0.77이에요. 엄청나게 높은데요. 트럼프 2.0 시대가 되면서 만약에 중국산 수입에 60% 이상의 만약 진짜 관세를 매긴다. 요거 7.5라는 수치가 중요한데 여기 기준점이 되는데요. 그럼 7.5 위안 초과할 경우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1,500원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경제는 어떤 상황이냐? 2000년 중반부터 계속된 2007년, 8년 이때부터 과잉투자 후유증으로 기업하고 은행이 모두 부실한 상태예요. 24년 기준으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3%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해외 투자 많이 하고 투자는 엄청나게 늘려놨는데 내수 경제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너무 분명해서 심지어 내수 경제 관련돼서 디플레이션 압력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계 소비 비중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돈을 풀면 위안화 달러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이 환해지 지금 오늘 기사 보니까 들어오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요것도 좀 원화를 강세, 그러니까 달러를 약화시키는 좀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전반적인 레벨 자체는 올라왔는데 뭐 여기서 말하는 뭐 1,500원 이상이 되는 거는 예를 들어 그 탄핵 정국이 좀 지속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환율에 반영이 되더라도 그건 단기적인 이슈지 결국은 환율의 경제 기초 체력을 반영하는 건데 달러가 계속 좋으려면 미국의 경제 기초 체력이 계속 좋아야 되는데 그러긴 좀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주에게도 확대하자는 게 핵심이거든요. 투자자들이 결국은 지배주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업 지배구조가 일반 주주 권리에 너무 미흡했다. 일부 경영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경영자들이 무분별한 소송으로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어렵다고 반론을 내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의견차가 좀 큰 것 같아요. 의견차가 좀 큰 것 같고요. 대부분 상장회사는 당연히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 일종의 최대주주가 존재를 하죠. 근데 이 최대주주가 또는 이 지배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문제가 됐다는 거고요. 이사회의 독립성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주주가 마음대로 합병하거나 회사를 쪼개거나 분할하거나 배당가치 주식 비율 같은 현금 흐름의 내부 거래를 이용한다거나 상당히 과도한 수준의 보수를 받거나 또는 불공정 자전거래, 회사끼리 자전거를 통해서 사적 이익을 편취하거나 그래서 지배권의 사적 이익을 확보하는 게 크게가 문제가 된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최근에도 그런 두산만 봐도 적자를 내는 두산 로보틱스와 매출이 4조 이상 되고 연간 영업이익이 1,500억 이상 나는 두산 밥캣,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두산 밥캣을 넣으려고 하잖아요. 두산 밥캣의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반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급격하게 하락시키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일반 주주의 주식 가치를 하락시키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이 클수록 자신의 이익 추구 방향으로 의사결정할 유인이 올라갈 것이고 일반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회 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가지고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기업 지배 구조를 만들자는 거고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상법에다 적으라는 거거든요. 이사는 성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 조항을 유지하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상식적인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거든요. 최대한 조속히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법적 제도 보완은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면 사실은 주주 충실 의무랑 보험을 대원칙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인 건 맞는데 경영자 측이 제기하는 소위 말하는 이런 경영권,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어려울 거다.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후속 조항이라든지 후속 입법을 통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좀 일반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굉장히 좀 재미난 그 기사, 아주 최근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ACG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ACGA는 100개 이상의 초인류 장기 기간 투자자들을 회원사로 둔 소위 말하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아시아 그 기업 거버넌스 개선 추구를 요구하는 비영리 단체예요. 거버넌스 관련된 법제도 개선에 그 전문가 의견을 내고 있고요. 개별 기업 사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고요. ACGA라는 단체가 얼마나 큰 단체냐면 ACGA 회원사 운용자산 합계만 40조 달러. 그러니까 이 40조 달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국민연금 운용자금의 51배고요. 한국 GDP의 24배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세계 최대 연기금 관련된 노르웨이 국부펀드, 네덜란드 연금, 캘리포니아 교직원 연금, 싱가포르 정부기금, 펀드의 세계 원탑이죠. 블랙락, 뱅가드, 캡탈, 그다음에 피델리티 이런 JP모건까지 다양한 회원사들을 갖고 있는데 ACGA가 아시아 국가별 기업 거버넌스 순위를 매기는데요. 가장 최근 데이터에서 13개국 중에 8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정도 수준의 경쟁사 일본이 2위, 대만이 3위인 거에 비하면 상당히 경제 규모는 큰데 이런 기업 거버넌스가 완전 후진국 수준이다.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이런 ACGA라는 이제 비영리 단체지만 글로벌 이 평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도 모든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입법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지분 규모가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창업 패밀리가 행사하는 과도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 이사회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요. 회사와 창업 패밀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이사회에 주어지는 과도한 권한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당연히 해외 선진 자본시장이라면 주주 승인이 당연히 필요한 핵심 안건도 주주들한테는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거. 그리고 일반 주주들이 경영진과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자체가 없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나라 이 거버넌스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국제 투자자들은 당연히 벤치마크로 MSCI, 지금 우리나라는 MSCI 이머징 마켓으로 돼 있는데 이게 원래는 2016년도만 해도 중국이 17%, 우리나라 16%, 1%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MSCI 이머징 마켓 내에서도 비중이 9%까지 하락했어요. 그럼 여기에 이런 기업 거버넌스 문제가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공정해야 될 이사회도 권한 보장이 안 돼. 창업 패밀리나 경영진이 마음대로 회사 분할하고 쪼개기 하고 유상증자하고 교환 사채 발행해. 그러니까 너무 투명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주 권리가 존중을 전혀 못 받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이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9%까지 하락했는데 중국은 25%까지 오히려 올라갔고요. 최근에 인도가 20%, 대만이 19%.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MSCI 이머징 마켓에서 10% 미만이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시장으로 전혀 인정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MSCI 이머징 마켓 이 지수로도 알 수 있고요. 경제는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크기 때문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지금 이미 상당히 밸류에이션으로 PBR보다 저는 이익지표가 중요하니까 내년에 코스피 PR 아까 전체 영업이익이 185조에서 195조까지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PER이 그러면 8.9배, 9배 정도 수준이니까 9배 정도 수준이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물론 환율도 생각해야 되지만 환율도 안정화된다고 보면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글로벌로 잘하는 산업 있잖아요. 반도체나 조선이나 엔터나 그다음에 또 2차전지나 이런 쪽으로 당연히 투자 심리가 이런 기업 거버넌스 개혁하면 충분히 지금 싼 입장이기 때문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경제 정책 발표 어제 했는데요. 정부에서 주주 환원을 촉진하는 다양한 세제와 ISA 세제 지원 확대를 밝혔습니다. 일단은 저는 주식 투자하려면 일단 ISA 계좌, IRP 퇴직연금 계좌, ISA가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고요. 이게 세제 혜택 주는 계좌거든요. 연금저축까지. 이거 3개부터 여기에 먼저 주식이든 ETF든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돈으로 또 개별 주식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ISA 세제 지원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9%로 저율과세하고 2천만 원 넘는 경우는 45% 원래 누진세 적용했는데 이것도 25%로 세금 깎아주겠다는 거고요. ISA 납입 한도가 연간 2천만 원이었는데 4천만 원 확대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세제 혜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비과세로 200만 원 세제 혜택 받는 거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서민량은 1,000만 원으로 해서 결국은 주식 투자 세액공제 받고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국민 자산 형성하고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 확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없던 국내 주식하고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도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비과세를 1,000만 원까지, 서민형은 2,000만 원까지.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올해 처음으로 이제 ISA에 가입 가능하도록 해놨거든요. 이만큼 세제 혜택, 국내 투자 늘리면 세제 혜택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관련돼서, 배당도 상당히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자율공시 이행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 환원금의 5% 초과 증가하면 이거에 대해서 5% 법인세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금에 대한 기업 입장에서 세부담도 덜어주고 자본시장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세제 혜택을 이렇게 늘리고 있는다는 거고요. 주식투자 관련돼서. 그 다음에 이제 주주가치 제고하기 위해서 저성장이나 기업의 성과가 없는 저성과 기업을 퇴출하는, 효율적으로 퇴출하는 상장 폐지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해요. 소위 말하는 유령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빠르게 다 상장 폐지될 수 있도록 하고요.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하는 연기금과 운용사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 보장. 요거 아까 상법 개정안에 같은 궤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탁자 책임 이행 재고 방안 마련 등 물적 분할할 때 자회사 상장하며 공모 신주의 20%를 기존 주주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안이 기업이 마음대로 합병하거나 분할할 때 일반 주주한테 기존에 갖고 있는 주주가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부에서도 국내 주식 투자와 또 국내 주식 투자로 인한 세제 혜택 부분에 다양한 이 혜택을 늘리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법 개정안 관련된 부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걸 정치적으로 그 유불리를 따져서 어느 특정 정당에 유리한, 소위 말하는 어떤 정당의 논리나 그런 거에 되는 거가 아니라 정말로 국내 개인 투자자 1,500만 개인 투자자, 그리고 1,500만 개인 투자자가 속한 어떤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과 그 기업의 뒷단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법과 이런 제도로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회복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삼성전자 주가 회복이 어려운 건 일단은 사는 주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앞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를 파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판다고 할 정도로 22조가 넘는 돈을 계속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주체가 없으니까 판 물량만, 매도 물량만 계속 나오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랑 지금 안타깝게도 아직 포지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게 HBM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이고요. SK 하이닉스는 작년 3분기, 아마 4분기에는 더 넘을 것 같은데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하이닉스 HBM에 대한 영업이익 비중은 42%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HBM,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반도체 사업부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안 됩니다. 8%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극명하게 차이 나죠. 5배 차이 나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의 수혜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HBM으로 이익을 많이 못 내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이닉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요. 삼성전자 그러면 2025년도에는 HBM이 얼마나 늘어날 거냐? 삼성전자가 보는 거는 대략 HBM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보더라고요. 근데 8%에서 20%면 거의 2배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도 하이닉스하고 격차가 안 줄어든다는 거죠. 하이닉스는 올해 2025년도에 당장 1분기만 돼도 HBM이 전체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이 대략 50%까지 확보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 이게 57%에서 60%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HBM이 첫 번째는 일반 D램 범용 메모리 반도체 파는 것보다 가격이 최소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비싸요. 그러니까 비싼 걸 더 많이 파니까 마진도 당연히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 D램 파는 거는 마진이 14%에서 16% 나오는데 HBM 파는 거는 거의 독점으로 파니까 마진이 50%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삼성전자가 D램 반도체 아무리 많이 잘 팔았다 치든 D램 반도체 잘 팔 수도 없죠. 왜냐면 D램 수요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데 D램 반도체 아무리 잘 팔아도 비싼 HBM 잘 팔 하이닉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앞으로 회복되려면 3가지, 휴대폰, 서버, PC거든요. 먼저 휴대폰 보면 스마트폰의 출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엄청 획기적으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오지 않는 한 스마트폰 쉽게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니면 AI가 장착돼가지고 완전히 AI로 어플리케이션이 엄청난 획기적인 변화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다 AI 폰 쓰겠다고 하면 그때 스마트폰 바뀌겠죠. 근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스마트폰 바뀌는 수율 녹록치 않아요. PC는 더 안 바꿔요, 스마트폰보다. 그죠? PC 주변에 뭐 바꾸나요? 윈도우 업그레이드 정도 하겠죠. PC 자체를 바꾸지 않잖아요. 그럼 PC도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서버는 이미 2, 3년 동안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올해 또 엄청 드라마틱하게 바꾸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범용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DDR4 같은 경우는 최근에 28%까지 하락했고요. DDR5는 그나마 선방해서 10%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DDR4가 전부 DDR5로 다 바뀌면 돼요. 근데 굳이 비싸게 DDR5를 아직 다 안 쓰는 거죠. 그것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고객사들이 트럼프 이게 엄청난 관세 때린데 그래서 재고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안 쌓은 거예요. 보수적으로 재고 정책을 쌓고 있어서 D램 반도체, 낸드 반도체 모두 부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D램보다 잘 버텼던 낸드가 가격이 안 떨어졌는데 낸드가 QOQ 전 분기 대비 계속 가격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빠질 거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업계에서 보는 3분기까지는 가격이 그렇게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가격이 회복되려면 고객사들이 미리 재고를 막 쌓아놓거나 아니면 신규로 수요가 막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빨리빨리 물건이 나가가지고 또 재고를 추가적으로 쌓아놓거나 해야 되는데 아니면 더 좋은 제품을 사기 위해서 기존 재고를 떨구거나 빅베스라고 하죠. 기존의 악성 재고를 엄청 확 떨구거나 그렇게 하려는 업체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HBM 매출 비중이 상승해야 돼요, 삼성전자는. 근데 상승 못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운드리 가동률이 계속 떨어졌죠. 그런데 파운드리를 예를 들어 엔비디아 거 못 받으면 그래도 엔비디아 거 말고 다른 데 거 AMD 거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돌렸더니 수율이 잘 나오더라. 야, 브로드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가져갔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좀 맡겨보자. 이런 얘기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 엔비디아 그거를 가져가는 TSMC가 어떻죠? 완전 지금 TSMC한테 죄다 맡겨가지고 대기표 들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TSMC의 주 고객은 애플이잖아요. 근데 지금 급격하게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오면서 엔비디아 애플 물량 쳐내기도 지금 너무 바쁜 거예요. 심지어 TSMC에 테슬라도 요구하죠. 구글도 요구하죠. 메타도 요구하죠. 근데 구글하고 메타하고 아마존 얘네는 어떻게 하죠? 자체 반도체, 주문용 반도체 아식이라고 하잖아요. 아식 막 설계하죠. 그럼 그걸 누군가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위탁 생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많은 물량을 아무리 TSMC가 매년 뭐 캐파를 50%씩 늘려도 다 못 쳐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TSMC 마냥 못 기다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넘어오는 물량이 있을 텐데 근데 그게 파운드리로 생각해보면 넘어올 것 같은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 안 나온다며 분량 많다며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그래도 개선 여지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요 기회를 TSMC가 지금 목에 찼다. 캐파가 더 이상 돌아갈 소위 말하는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부족한 상태다. 그거를 잘 살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반도체 가격 떨어지는 부분 관련돼서 업계에서는 영업이익이 아마 3분기가 바닥일 것이라 예상하는데 증권가는 2분기 예상을 하니까 2분기와 3분기 그 어느 시점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바닥이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좀 더 빨리 반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산 범용 디램이 미국에서 제재 신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반도체 이제 최첨단 산업이니까. 그러면 중국산 범용 디램이 아무리 뭐 창신 반도체 얘기 지금 많이 하는데 그건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창신 반도체가 일단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미국에서 만약에 제재까지 한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그 북미 시장에서의 뭐 시장 점유율을 여전히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거다. 그렇게 보고 아까 말씀드린 북미의 소위 말하는 그 업체들 빅테크를 포함해서 대부분 이제 다 자체 AI 가속기를 탑재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 엄청나게 쏟아지는 AI 자체 가속기 물량을 누군가는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삼성전자한테도 아직은 기회가 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디램 웨이퍼 일반 웨이퍼 시장을 완전히 잠식할 엔비디아 신모델 B300 이게 만약에 내년에 하반기에 공급이 되면 일반 디램도 자연 감산이 되기 때문에 이 B300 생산하기 위해서 일반 디램에 그걸 하기 때문에 공급을 확 줄여버리기 때문에 업황 회복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일반 메모리 회사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포함해서 이미 감산을 통해서 만약에 다운턴이 회복되는 국면이다, 극복하는 국면이라고 보면 이런 회사들이 다시 탄력적으로 감산 여부를 조율할 거기 때문에 수요가 드라마틱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공급을 확 줄여버리면 가격은 안 떨어지거든요. 지금 수요가 드라마틱하게 회복되지 않는 국면에서 공급을
탄력적으로 감산 가능성을 높여가지고 가격을 더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다른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그 방향성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HBM에 이어 레거시 D램 분야에서도 밀리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레거시 D램 분야에서 삼성이 밀린다는 얘기 나오는 게 하이닉스 때문은 전혀 아니고요. 그 아까 중국 업체 창신 반도체 그 부분에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창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보조금 받아서 큰 회사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올해 아마 중국 그 창신 반도체 포함해서 메모리 업체들의 점유율이 대략 18%에서 20%까지 올라온다고. 굉장히 좀 이 데이터 조사하는 업체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데 대만의 IT 조사 업체 그 트렌드포스가 지금 중국 점유율 업체 점유율이 7% 미만에서 20% 가까이 18%에서 20%까지 올라온다니까 그걸 엄청나게 좀 위협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해 본 바로는 창신 메모리 반도체에 굉장히 좀 과도하게 좀 부풀려진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삼성 쪽에도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좀 격차가 존재한다고 하고요. DDR4 기준으로 조금 침투율이 좀 올라오고 있지만 DDR4를 뭐 글로벌 업체로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중국 자체적인 물량 소화를 인한 중국 내수 쪽의 물량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DDR5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전혀 침투를 못한 상황인 거고요. 그런 부분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니까 좀 위협적인 요인이라고 보는데 레거시 D램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밀린 거는 좀 전혀 아닌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쪽 레거시 쪽에서의 점유율은 대략 45%에서 48% 사이를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밀렸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 업체 관련돼서 조금 중국 업체가 좀 시장 침투율을 저가 D램에서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 HBM이 쉽게 말해서 D램을 계속 적층해서 쌓는 건데 HBM 통과를 못한 게 엔비디아 통과를 못한 게 이 D램의 어떤 설계에 대한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삼성전자가 HBM 통과를 못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HBM 이전에 뭔가 D램에서도 설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이런 레거시 D램 분야까지 밀리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저는 레거시 D램의 설계 문제보다는 이 소위 말하는 그 패키징, 후공정 단에 그쪽의 후공정 패키징 분야에서 뭔가 콜테스트 측면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완전히 이제 그 후공정 포함해서 생산 관련돼서는 TSMC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닉스가 사실 후공정 패키징 관련된 기술이 삼성전자보다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레거시 D램에서 하이닉스에 밀렸다? 또는 뭐 중국에 밀리기 시작한다? 그거는 좀 과장된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테슬라 주가가 급등한 거는 우리나라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 엔비디아를 제치고 지금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테슬라를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친 듯이 매수해준 역할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큰 거는 트럼프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된 것 같아요. 트럼프한테 이미 정보효율위원회 수장 자리를 맡길 정도로 트럼프와 사이가 막역하고 결국은 트럼프가 각종 규제를 여러 가지 기업 관련된 규제를 풀어주는 아주 친기업 인물이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사실은 전기차 말고 각종 규제를 풀어야 될 아주 최첨단 산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최첨단 산업에서 다 잘해요. 다 탑티어예요. 로봇 탑티어죠. 우주항공, 인공위성 탑티어죠. 전기차 탑티어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탑티어죠. 빅데이터 관련된 데서도 탑티어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갖고 있는 다양한 핵심 사업, 자율주행, 우주항공, 로봇, 뭐 이런 데이터, 빅데이터, 그죠? 전기차,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모든 사업에 대한 머스크가 추진하는 소위 말하는 메가 트렌드 성장 산업의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는 당연히 테슬라의 펀더멘털 가치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급등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 테슬라는 전기차로 돈 버는 회사 중에 몇 개 안 됩니다. 포드 적자죠. 미국의 GM도 요새 회복되고 있지만 전기차로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죠. 전기차로 그럼 돈 버는 회사 어디가 있어? 진짜 몇 개 안 돼요. 테슬라, 현대기아차.
그 다음에 뭐 중국의 BYD 정도? 그 정도예요. 근데 테슬라의 마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 3분기에 마진율 올해 또 올라갔어요. 아니 뭐 4분기에 출하량 조금 감소했다고 한 자릿수 감소했거든요. 출하량 감소했다고 막 그렇게 테슬라가 뭐 문제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고 분기별로는 QOQ로는 한 자릿수나 두 자릿수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이 올해 상당히 많이 좀 예상이 돼요. 로보택시 사이버캡도 있죠. 그 다음에 저가형 모델 출시하는 것도 있죠. 완전 자율주행 FSD 풀셀프 드라이빙 요거 테스트하는 거,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 오스틴 요 두 군데 그것도 있죠. 그래서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 가장 첫 번째로 자율주행이 엄청나게 테슬라가 수혜를 받을 거고 두 번째 로봇 엄청 수혜 받을 거고 그러면 자율주행 로봇이 앞으로 기존 전기차를 뛰어넘는 매출과 이익에서 상당한 신규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면 기존의 전기차로도 여태까지 엄청 잘해왔는데 자율주행하고 로봇이 전기차급으로까지 커진다? 그러면 당연히 펀더멘털이 엄청나게 개선되는 거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월가에서 시가총액 2조 달러, 우리나라로 치면 2,942조까지 갈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단기간에 트럼프 모멘텀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전 분명히 최소한 그래도 조정다운 조정이면 뭐 20% 넘게 뭐 30% 가까이 조정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니까 최근에 한 70% 올랐더라고요. 최근 뭐 한 달 동안만 충분히 조정 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거고 계속 뭐 이렇게 90도로 올라가는 주식은 없으니까 조정은 20% 이상 최소 주가가 하락해야지 그게 조정입니다. 뭐 5% 10%는 조정이 아니고요. 20% 이상 주가가 하락하면 그때는 저는 이제 테슬라 방송에서 얘기할 일이 없으니까 저는 한 30% 안전하게 30%에서 테슬라 주가가 빠진다. 그럼 저는 테슬라를 최초로 한번 사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단 30% 이상 빠져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손잡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기차 때문에 손잡은 것 같지는 않고요. 자율주행 때문에 잡은 것 같아요. 일단 이 자율주행이 미국에서 교통당국이 자동차 제조사한테 1년에 자율주행 배치가 가는 거를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범 차량을 연간 2,500대로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규제가 센 거죠. 그래서 트럼프 2기 때 바로 일론 머스크가 뭐 그걸 예상한 것 같진 않아요. 정부 효율위원회 수장으로 앉으면서 각종 미국 연방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예산 낭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재정 지출 삭감이 중요한 게 불필요한 규제 없애는 거. 요 부서의 수장이 된 거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2기 때 바로 머스크가 자율주행 관련된 자동차 관련 이런 연방정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율주행을 굉장히 좀 빠르게 앞당기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는 거는 텍사스 오스틴만 굉장히 활성화돼서 테스트를 진행할 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예상을 하는데 텍사스 오스틴과 캘리포니아 외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정부 효율위원회를 통해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더 빨리 더 많은 주 지역에서 테스트를 돌리겠죠. 그 부분 관련돼서 당연히 테슬라한테 모멘텀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로봇 관련된 것도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각종 규제 이슈가 있는데 규제 이슈 못지않게 지금 로봇에서 사실은 걱정하는 부분이 의외로 중국에서 엄청나게 로봇을 정부 전략 산업으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100개 로봇 기업을 도와줘서 그 중에 1개 살아남고 99개가 망해도 중국은 상관없다. 그 정도로 100개 기업 일단 다 지원해봐. 그럼 그 중에 한 개는 살아나겠지. 그 정도로 엄청나게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최첨단 산업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뭉탱이로 나오는 중국 관련된 로봇 업체들이 엄청 부담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첨단 산업 중국 거 절대 못 써. 관세 60% 매길 거야. 그런 부분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기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로보택시 포함해서 자율주행 포함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중국을 알아서 트럼프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 상당히 트럼프는 비즈니스 하기가 너무 편한 거죠. 그런 측면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델 Q 출시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이게 모델 Q가 본격적으로 테슬라에서 출시하는 저가차니까 아마 BYD랑 경쟁에도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을 거고 BYD가 차가 엄청 싸거든요. BYD가 뭐 성능이 뛰어나다, BYD가 뭐
디자인이 멋지다 그런 얘기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싼 맛에 타는 전기차거든요. 근데 이 모델 Q가 지금 예상되는 실구매 가격이 4만 달러 미만이에요. 37,499달러. 우리나라 돈은 약 5,300만 원 정도니까 요거 보조금 포함 안 된 가격이에요. IRA 세액공제가 실제 폐지돼도 실구매 가격이 기존의 모델 3 가장 낮은 가격보다도 6,000달러가 더 싸요. 그러니까 가장 싼 차예요. 근데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세액공제 7,500달러를 받는다? 그러면 실구매 가격이 29,990달러까지 떨어져요. 3만 달러 미만인 거죠. 그러면 4천만 원대, 4천만 원이 안 되죠. 환율 1,300원 잡으면 3,900만 원대 찬 거죠. 엄청나게 싼 테슬라 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이 커요, 지금 이 모델 Q. 왜냐면 지금 기존의 저가차라고 나온 차들이 기아 EV3, 현대차의 캐스퍼, GM의 에퀴녹스, 요 3인방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거든요. 가장 미국의 충성 고객도가 높고 미국에서 가장 전기차 1등이라고 하는 테슬라의 저가차가 나온다? 그럼 그 기대 효과는 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거 아마 유럽과 중국에서도 상당히 잘 팔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면 기존 거는 모델을 다 뭐 페이스리프트 하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완전 신차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모델 Q 같은 건 완전 신차거든요. 그리고 또 기대되는 게 뭐냐면 저가 차임에도 중저가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행거리거든요. 주행거리가 모델 아까 가장 낮은 가격 모델 3 거기와 동등한 수준의 주행거리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모델 Q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 Q와 더불어서 충전 인프라,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글로벌로 가장 큰 규모로 급속 충전 인프라를 깔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현대 기아차도 결국 자체 그거 하려다가 현대 기아차도 슈퍼차저 네트워크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모델 Q 출시와 더불어서 슈퍼 충전 차저 이거의 가격을 원래 1kW시당 417원에서 18.7%나 낮춘 339원으로 충전 인프라를 더 싸게 그리고 더 부담 없이 그리고 더 많이 접근하게끔 가격을 낮췄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지금 모델 Q 플러스 이 충전 인프라의 확대는 당연히 더 이 테슬라에 대한 로열티 충성도를 더 강력하게 높이는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업계 최초로 테슬라가 이 무선 소프트웨어 OTA 업데이트도 올해 다양한 이 테슬라 차종에서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워낙 사람들의 니즈가 크기 때문에 북미, 유럽, 글로벌로 모든 이 중저가 전기차에 대한 그런 니즈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실구매가 지금 4만 달러 미만에 만약에 이제 보조금 적용돼서 3만 달러 미만이다? 상당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자율주행은 지금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막 포기하면서 더 이 기술적인 난이도 또는 이 자율주행으로 이뤄낼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정말로 엄청나게 어렵구나 그걸 증명하고 있고요. 포드하고 GM이 자율주행을 포기했고요. 크라이슬러는 아직 시작도 못했고요. 벤츠가 레벨 3라고 하는데 굉장히 한정적인 수준인 거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이제 핸들에 손을 놓고도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unsupervised 운전석이 없는 수준의 V13을 아마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테스트 올해 할 것으로 보이고요. 모델 3랑 모델 Y로 테스트 한다고 하고요. 이 자율주행 자체는 결국은 완성차가 자율주행을 운영체제로 선택하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 스마트폰하고 피처폰 완전 그 차이가 되는 거죠. 자율주행이 장착된 차는 스마트폰이 되는 거고 자율주행이 장착되지 않은 차는 피처폰이 되는 거니까 극명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FSD V13 버전을 이용해서 자율주행 승차 공유 어플리케이션 요거 출시될 것 같아요. 이 자율주행 승차 공유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면 또 이 자율주행 관련된 엄청난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자동차 보험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진짜 뭐 우버나 그런 것처럼 공유 플랫폼을 쓸 수도 있고요. 엄청난 소위 말하는 신규 성장 동력이 다양하게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중국에서도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올해 2025년도에. 중국은 지금 로보택시나 로봇버스 시험 운행에 아주 적극적이거든요. 그리고 머스크 자체가 중국 정부랑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완전 자율주행 출시를 위해서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중국 때리기 하는 부분에 부담을 느껴서 규제를 승인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머스크 자체는 중국 정부랑 우호적이라고 해도 트럼프가 워낙 반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규제 승인을 빨리 안 내주고 뭐 승인을 허가 안 해준다. 이 중국이라는 시장이 미국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시장일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이 더 발전하는 데는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을 더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그 엄청나게 비싼 레이더나 라이더 없이 카메라로만 인식해서 하잖아요. 자율주행 기술을. 그리고 이 특정 상황에서 특정 상황이란 거는 갑자기 뭔가 튀어나온다든지 운행 중에 돌발 상황 막 막다른 골목에 진입했다든지 그런 특정 상황 뭐 엣지 케이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결국은 사람의 원격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 언스퍼바이즈드로 들어갈 경우에는 최소화하는 방향이다. 왜냐하면 구글의 가장 큰 경쟁사 구글의 웨이모는 엣지 케이스 되면 무조건 원격 조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현재 뭐 글로벌 탑티어 수준이고 가장 빠르게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고 자율주행을 위한 빅데이터도 가장 많이 확보한 상태고 그래서 알아서 경쟁사들이 완성차들이 도태하고 있고 의미 있는 자율주행 경쟁사라고 할 만한 데가 사실은 현대기아차도 사실 자율주행을 한다고 말하기 어렵고 중국 업체인데 근데 중국 업체는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인지 그 중국 언론에서 얘기하는 걸 다 믿으면 안 되니까 걔네는 뭐 우리도 뭐 레벨 3는 뭐 너끈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실제 자국에서 테스트해가지고 글로벌로 테스트를 해봐야죠. 글로벌 스탠다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 산업의 경쟁 구도는 어떤 상황인가요? 로보택시는 지금 구글하고 테슬라하고 극명하게 경쟁하고 있고요. 근데 테슬라보다 실제 로보택시로 돈을 버는 거는 구글이 먼저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주당 15만 건, 이게 50% 증가했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주당 구글의 웨이모가 15만 건으로 유료 결제가 50% 이상 증가했거든요. 역시 구글도 미국에선 텍사스 오스틴. 그리고 구글은 재미난 게 일본 도쿄에서 이거 테스트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보다 훨씬 실제로 이걸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고 양산하는 거는 테슬라보다 앞서가는 중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아까 제일 중요한 거 불특정 상황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교통 상황이 터질지 모르는데 말 그대로 자율주행이 아닌 거죠. 반자율주행인 거죠. 인간의 원격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건비가 증가하니까 마진이 떨어지는 거죠. 테슬라보다 훨씬 마진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레이더 라이더, 그러니까 테슬라하고는 완전 버전이 다른 거니까 레이더 라이더를 꼭 장착한 특수 차량으로 로보택시를 운영해야 되는데 레이더 라이더 가격만 20만 달러인 거죠. 그렇다고 구글의 웨이모가 자체적으로 레이더 라이더를 만들지 못해요. 다른 데 만든 거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엄청 깎이는 거죠. HD 카메라로 돌아다니면서 운행하면서 계속 도로를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더, 라이더, HD 카메라까지 그냥 기본적으로 깎아먹는 고정비가 너무 큰 거죠. 그렇다고 웨이모가 자체 생산 능력이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도 없어요. 테슬라는 기가팩토리, 메가팩토리 해서 자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물론 소위 말하는 시범 테스트는 테슬라보다 빠르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GM도 철수했고 포드나 다른 벤츠나 뭐 이런 뭐 BMW나 이런 회사들 의미 있는 역할을 못하니까 자율주행에서 테슬라 대 구글 웨이모 2파전 될 것 같은데 구글 웨이모는 결국은 테슬라하고 로보택시 산업에서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으려면 중요한 건 적정한 수준의 캐파와 적정한 수준의 가격과 소위 말하는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규모의 경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테슬라가 월등하게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구글 웨이모가 테슬라의 시장을 반반 나누기보다는 뭐 그런 거죠. 테슬라에 대한 당연히 테슬라가 만약에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빠르게 와가지고 만약에 독점 가까이 하게 되면 그 테슬라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사람도 있겠지만 당연히 만족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위 말한 주도 세력 외에 비주도 세력을 웨이모가 가져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 매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테슬라 주가 올라가는 거 보고 저도 엄청 사고 싶더라고요. 진짜 국내 주식 많이 물린 거 손절해서 좀 사볼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회를 안 줘가지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운 좋게 뭐 예를 들어 30% 넘게 주가가 빠진다. 한 달 안에 만약에 빠졌다. 그럼 다음 달에 나올 때 저 테슬라 뭐 3천만 원 샀어요. 2천만 원 샀어요. 꼭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제 테슬라 그 주가 매수가 되려면 저는 일단 조금 선결돼야 될 조건이 FSD 구동 모델에 대한 실제 아까 텍사스 오스틴이랑 캘리포니아
테스트한 거 그거 결과 나오는 시점 그때 그다음에 아까 말씀 트럼프 이게 딱 진짜 막 이제 행정부 시작된다 그럼 크게 출렁일 때 그런 큰 변곡점들을 좀 한 번 더 확인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테슬라 한 대 팔면 전기차 한 대 팔면 1,500만 원 정도 가까이 수익이 난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나는 거죠. 20% 마진이 넘는 거죠. 아시죠? 25년도에 25종의 전기차에서 18종으로 줄었어요. 보조금 받는 게. 근데 그 보조금 받는 거 줄은 대신에 현대기아차는 거기 포함됐어요. 포함됐고 테슬라 차종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됐어요. 포드가 빠졌고 GM 포함됐고요. 스텔란티스 빠졌고요. 폭스바겐 빠졌어요. 일부 차종. 그런데 만약에 테슬라가 7,500달러 이거 세액공제가 빠지면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 7,500달러 세액공제 빠지는 부분 확인이 필요하고요.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테슬라의 경쟁 기업이 결국은 보조금이 오히려 사라졌을 때 테슬라만 살아남아서 테슬라 독점 체제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실제 트럼프 행정부 이익이 돌아서고 나서 나머지 GM과 포드나 BMW나 현대기아차가 얼마나 물량이 감소하고 실제 판매량이나 출하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조금 더 저는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ESS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ESS가 전년 대비 2배씩 증가하고 있어요. 4분기 데이터에도 ESS가 2배 증가했거든요. 상하이에 지금 메가팩토리라고 테슬라가 미국 외 지역에 최초로 메가팩토리 공장을 중국에 지었거든요. 상하이 공장. 이거 언제 생산되느냐? 1분기부터 대량 생산돼요. 그러면 올해 1분기에 이 상하이 메가팩토리 공장에서 ESS에 대한 모멘텀도 신규로 다시 부각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작년 6월 달에 공장에 배치했는데 이거 그렇게 본격적으로 막 배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업계에선 2026년도에 타사에서도 이 옵티머스 그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판매하고 테슬라에도 공장 옵티머스 배치하는 거 늘린다고 하는데 올해 지금 옵티머스 1,000대 이상 배치한다고 해요. 테슬라의 중국의 메가팩토리 언제 양산해서 본격적으로 가동 들어갔다. 두 번째, 옵티머스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뭐 500대 이상 배치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모델 Q가 얼마 팔리고 있다. 그런 소위 말하는 주가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인들. 트럼프 정부가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7,500달러 보조금 폐지 안 했다. 이런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요인들이 실제 조금 가시화되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 기사들이 나왔는데도 그렇게 주가가 반응을 안 보이고 눌려있다.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 네 가지 중에 최소한 2가지 이상을 확인한 다음에 진입을 하지 않을까. 지금은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이 욕심을 덜어내시고 좀 파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 전망이 궁금합니다. 2차전지는 제 채널에서도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정확하게 트럼프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취임하고 나서 좀 보고 하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2기가 예를 들어 첨단 생산세액공제 관련된 부분은 안 건드릴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만약에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은 2026년부터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IRA를 실제 법안을 통과시켜서 적용이 될 때까지 1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럼 폐지하는 단계도 최소한 1년 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전기차는 성장률이 둔화돼서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희망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연착륙 가능성이 지금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된다고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몰라요. 저는 주가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욕먹을 수 있겠지만 희망회로 돌린다고 뭐 생각하시면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가가 지금 연착륙할 가능성을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너무 이 배터리 얘기만 하면 비난하고 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말하기도 사실은 싫어요. 그런데 배터리 가격 하락하는 거 자체는 전기차가 엄청나게 확대될 겁니다. 배터리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요. 전년 대비 17%까지 떨어졌고요. 올해는 25% 정도 하락할 거로 봐요. 그러면 배터리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100달러 미만이 되잖아요. 그럼 보조금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전기차 자체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휘발유차랑 전기차랑 비슷한 수준이 오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독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조장해서 전기차 타면 다 불나는 것처럼 돼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그런 걱정 안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산 전기차는 불 안 날까요? 엄청나게 납니다. 우리나라 전기차에 대한 소위 말하는 화재에 대한 위험성만 조금 더 완화된다면 전기차랑 휘발유차랑 가격이 비슷해져요. 근데 전기차도 신차가 막 쏟아져요. 올해 25년도에 예상되는 것만 또 중간중간에 뭐 연기하겠다고 하는 차들이 있겠죠. 대략 20종 생각해 볼게요. 20종의 신차가 나오면 그게 예를 들어 4만 달러 초반이나 4만 달러 미만이다. 휘발유차랑 가격이 비슷해져요. 근데 유지하는 거 전기차가 훨씬 싸거든요. 휘발유차 유지하는 것보다 전기차 유지하는 게 더 싸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안 할까요? 그러면 매력적인 중저가 전기차가 계속 나온다? 그럼 휘발유차 계속 선택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전기차에 대한 이 화재에 대한 안정성만 완전히 좀 사라지면. 보급형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기차 많이 팔리겠죠. 그러면 전기차 많이 팔리면 거기에 배터리 들어가는 것들은 점점 정해지죠. 우리나라 거 아니면 일본 거 아니면 중국 거. 그리고 테슬라 모델 Q 이제 나오고 기아 EV3, EV2가 나오고 GM의 이쿼넉스 말고 이제 볼트 시리즈가 나온다고요. 볼트까지 나오면 아마 테슬라 외에 비테슬라 쪽에서도 저가, 중저가 전기차로 상당히 그 포지셔닝을 늘리면 국내 전기차 업체들은 이미 미국의 공장을 많이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혜를 본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전기차 판매 데이터 12월 달 거는 아직 안 나왔고 11월 달에 글로벌로 286만 대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4% 증가했고요. 순수 전기차 BEV라고 하는데 BEV가 25%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된 건 맞지만 성장을 못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미국이 12% 증가했고요. 중국이 35% 증가했고요. 유럽이 약 한 자릿수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도 전년 대비 36% 증가했거든요. 98기가와트. 중국이 50% 증가했고 미국이 24% 증가했고요. 유럽이 7% 증가했습니다. CATL이 37, BYD가 17.8기가와트, LG 엔솔이 10.5기가와트인데 LG 엔솔이 11월 달에 15% 증가했고 SK온이 가장 부진했던 SK온이 27% 증가했는데 삼성 SDI가 22%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월별마다 달라요. 월별마다 다른데 3개월 단위 분기별로 확인해보면 삼성 SDI가 됐든 LG 엔솔이 됐든 SK온이 됐든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내년에 전체 지금 평균값 봤더니 전체 미국 시장은 그래도 25%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요. 유럽 시장은 가장 나쁘게 보는 데는 10% 보는 데가 있고 가장 좋게 보는 데는 35%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럼 유럽도 10%랑 35% 평균 내면 대략 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에서 20% 이상 성장 나온다는 건데 주가는 고점 대비 거의 65%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결국 팔고 떠나면 그걸 누군가는 살 텐데 그걸 외국인이나 기관이 살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오늘하고 지난 금요일하고 주가 반등 나오면서 누가 사냐 봤더니 역시나 이제 바닥권이라고 인식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중국에 대한 위협을 얘기하는데 당연히 트럼프 되면 중국이 예를 들어 미국 업체랑 협력 합작해가지고 기술 이전해줄게, 돈도 우리가 대줄게, 대신에 공장만 너네 거 쓰자, 이런 약간 꼼수 부리는 것까지 아예 원천 트럼프이기 때는 차단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자율주행 중국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차까지 다 지금 차단을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세액공제 떨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실제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는데 내년에 안 팔린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건 내년 돼봐야지 아는 거죠. 배터리 가격 떨어져서 매력적인 중저가 전기차가 나오면 선택할 겁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가격 외에 다른 것은 이미 전기차가 매력적인 상황인 거죠. 자동차를 유지하는 총 운용 비용이 전기차가 더 싸요. 근데 디자인도 매력적인 전기차가 생겨요.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 휘발유차는 이제 생산 안 돼요. 2030년에서 35년 사이면 완성차들이 조 단위의 벌금을 내면서 휘발유차를 생산 안 할 거예요. 휘발유차 타고 싶어도 못 한다고요. 그럼 휘발유차의 중고차 가격은 계속 똥값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못 파니까. 근데 심지어 유지 비용도 전기차가 더 싸대요. 배터리 가격은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보조금 자꾸 얘기하는데 보조금 상관없이 전기차 자체의 경쟁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차만 생각하는데 아까 테슬라의 메가팩토리, 상하이 메가팩토리를 보면 ESS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전년 대비 100%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 SDI나 LG 엔솔이 ESS를 못하냐? 그게 아니고요. 전략적으로 자동차, 전기차를 먼저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열심히 CATL이나 BYD의 ESS 시장을 뺏고 있어요. 다시 뺏고 있어요. 그런데 ESS 똑같이 미국에서 중국산 ESS 쓰지 말라고 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트럼프 2기 되면 ESS도 대중국 관세가 더 높아지면 상당 부분 ESS 쪽도 삼성 SDI나 LG엔솔의 수주가 더 많아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LG엔솔은 특히나 지금 미국의 베어로보틱스의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납품했고요. 스페이스X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납품합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화되면 전기차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 계속 그럼 전기차 박살나면 배터리 업체들 다 죽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어지는 거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실제 약간 부진해요. 그럼 ESS가 커버하고 로봇이 커버하고 우주항공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스페이스X가 커버하면 이거 자동차의 실적 떨어지는 걸로 주가가 50% 60% 박살날 수가 없죠. 그래서 2차전지 기업들의 업황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 측면이 너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전방 산업인 미국과 유럽, 최소한 미국은 25%, 유럽은 대략 20% 성장을 예상하기 때문에 내년 성장한 거 대비 주가가 펀더멘탈 측면으로는 올라갈 확률이 높고, 배터리 가격 하락하는 부분, 미국이 중국을 더 치밀하게 견제하는 부분, 그 다음에 배터리가 자동차 외의 어플리케이션에 올라가는 부분, 그 다음에 계속 떨어졌던 리튬 가격도 앞으로 공급업체들이 엄청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업체가 줄어들면 수요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가격이 더 이상 더 안 빠지는 거죠. 그리고 양극재도 차세대 양극재가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해요. LFP에 대체할 만한 이제 대체재가 본격적으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 업체들도 LFP 배터리 양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2차전지 기업들은 생각보다 지금 부정적으로 나온 이슈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앞으로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전 긍정적인 뉴스가 오히려 나올 확률이 더 높다. 제일 중요한 건 전기차 본연의 경쟁력이고요. 전기차 본연의 경쟁력을 소비자가 선택을 해주냐 마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매크로 이슈니 보조금 이슈니 이런 부분은 실제 보조금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축소, 보조금 삭제가 실제 영향을 미치는 거는 26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24년도가 코스닥, 코스피 모두 하락률 꼴등.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해는 최상위권에 갈 확률도 있다. 분명히 있다. 모두가 미국 주식 외칠 때 국내 시장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1월달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로봇주 급등하고 있고, 기존의 주도주들 방산주, 심지어 아주 완전히 소외받았던 네이버 같은 회사들도 잘 가고 있고요. 방산외 화장품 잘 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수익 나면 조금 탐욕 부리지 마시고 좀 수익 실현하자. 암만 수익이 났는데 그거 안 팔고 내가 현금화 시켜서 그거 내 계좌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가상의 돈 게임머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좀 분리하자. 테슬라로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좀 그거 분리해서 한국 주식 싼 거 너무 많잖아요. 좀 한국 주식도 좀 사주시고 수익 난 거 분리하자. 그게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자. 내가 이거 들어봤더니 반도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반도체 몰빵하자.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당해요? 저는 그래도 5개 정도 업종으로 나누는 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 분산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 사기 전에 무조건 얼마치를 어떻게 나눠서 살 거고,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감내할 수 있어. 손절 기준. 그다음에 야, 워렌 버핏이 1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나는 게 23%인데 내가 워렌 버핏도 아닌데 막 난 연평균 수익률 100%, 뭐 200% 낼 거야. 그럼 그분이 너무 자기 희망회로 돌리는 거죠. 행복회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목표 수익률도 적정한 수준의 목표 수익률을 정하자. 그 목표 수익률 정함과 동시에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감내할 수 있어. 그 손절 꼭 기준 정하자. 손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내가 그 종목 마이너스 10%든 15%든 끝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마이너스 10%, 15%에서 현금을 확보하면요. 그 현금으로 다른 좋은 주식 사면 얼마든지 다른 좋은 주식 30% 수익 나서 15% 마이너스 난 거 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손절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손절과 목표 수익률 정하자. 네 번째, 남하고 제발 비교하지 말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제발 뭐 주식 투자에서 뭐 이 종목 좋다, 이 산업 좋다, 저도 열심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 참고만 하자. 내 원칙과 투자 원칙과 기준 없으면 아예 주식 투자하지 말자. 제발 남 핑계거리 찾고 남 탓하지 말자. 남 탓하고 남 욕하고
그렇게 악성막말 댓글 달고 그런 분들은 절대 주식 투자를 성공할 수 없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 그리고 6번째, 주식 투자하는 과정이 강력한 좀 동기부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요번에 주식 투자로 뭐 우리 아들, 딸 대학 등록금 마련할 거야. 그런 어떤 동기부여. 나는 요거 해서 내 집 사는데 부채를 좀 갚을 거야. 그런 목표,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강력한 동기부여 하는 과정 중에 이런 기업도 있었네. 이런 산업 우리나라 이렇게 잘하네. 와, 이 기업이 이런 사업도 했어? 이 기업이 뭐 글로벌 시장 침투율이 뭐 30%야? 야, 이 기업이 내년에 매출과 이익이 50%씩 성장해? 그런 어떤 지식과 정보를 알아가는 그 과정의 즐거움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신사임당 외에도 김지은의 흔한 주식에도 그런 다양한 기업들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니까 과정의 즐거움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때문에 좀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올해는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까 홀수의 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좀 국내 주식을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시장도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